깨진 사금파리 조각에도 이야기가 있을까? 천년 고도 경주의 가을 햇살 아래 박물관 기념품점 구석에서 박소희는 먼지 쌓인 토기 파편을 조심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24살, 그녀의 삶은 이 깨진 조각처럼 온전치 못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떠나셨고 유일한 피부치였던 할머니마저 몇 해 전 세상을 등졌다. 남은 것은 오래된 한옥과 희미한 기억들, 그리고 생계라는 무거운 현실뿐이었다. 기념품점의 일은 고단했다. 관광객들의 소란스러움과 무심하게 진열된 복제품들 사이에서 소희는 가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진품 유물, 특히 매끈한 곡선과 신비로운 문양을 간직한 신라 토기를 마주할 때면 잠시 현실을 잊었다. 그녀의 손은 유난히 섬세했다. 무심코 끄적이는 메모지 귀퉁이에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전통 문양이 저절로 그려졌고 흙먼지 쌓인 유물 복제품을 어루만질 때조차 남다른 애정이 느껴졌다.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끌림이었다. 소희 씨, 잠깐 이것 좀 정리해 줄래요? 점장의 목소리에 소희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새로 들어온 열쇠고리들을 진열대에 걸며 그녀는 창밖 황리단길의 번잡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려한 카페와 상점들 사이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저들과 자신은 다른 세계에 속한 것 같았다. 미대의 진학을 꿈꿨지만 할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그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막연한 불안감과 가끔씩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꿈틀대는 예술적 충동뿐이었다. 퇴근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첨성대 옆을 지날 때였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고분 능선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비현실적인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서 있는데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쫙 펼쳐졌다. 어머, 죄송합니다. 황급히 스케치북을 주우려는데 먼저 손을 내민 쪽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었다. 고고한 기품이 느껴지는 얼굴,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노부인의 시선은 펼쳐진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소희가 무심코 그린 복하면서도 균형 잡힌 기하학적인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 문양 직접 그린 건가? 노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소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린 건데. 노부인은 스케치북을 소희에게 건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손 가는 대로 그린 것 치고는 예사롭지 않군. 짧은 말을 남기고 노부인은 홀연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노부인이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상한 만남이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의 한 자락을 건드린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가끔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신라시대의 어떤 도공 가문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만들었던 신비로운 빛깔의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늘 함구하셨으면서. 소희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 자신이 그린 문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이것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며칠 후 기념품점에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최진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한다며 경주의 숨겨진 이야기와 장소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박소희 씨라고 했죠. 혹시 이 근처 오래된 집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없나요? 특히 예전에 도자기 공방 같은 걸 했던 집터라든지. 최진혁은 호감 가는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눈빛은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소희는 할머니와 살던 오래된 한옥을 떠올렸지만 섣불리 입을 열지는 않았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최진혁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라도 뭔가 아시는 게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좋은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진혁이 떠나고 난 뒤 소희는 그의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화 콘텐츠 개발. 왠지 모르게 그 단어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도자기 공방터를 언급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주 주말 소희는 큰 마음을 먹고 며칠 전 첨성대 앞에서 만났던 노부인을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경주 외곽의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윤서, 전직 박물관 학예연구사이자 신라 도자기 연구의 권위자. 지금은 학계와 연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소희가 찾아간 김윤서의 고택은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려는데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며칠 전에 첨성대 앞에서 뵌 적이 있는 박소희라고 합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끼익 소리와 함께 육중한 나무 대문이 열리고 김윤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저 혹시 신라시대 도자기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특히 잊혀진 기술 같은 것에 대해서. 김윤서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소희를 안으로 들였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다다른 사랑방은 오래된 책과 유물 조각들로 가득했다. 벽면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김윤서 옆에 서 있는 단아한 모습의 여인. 소희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인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 사진은 내 오랜 친구였지. 그리고 자네 할머니이기도 할 테고. 김윤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소희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윤서는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다. 자네 할머니 박영옥 여사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비색, 자기 기술의 마지막 계승자였소.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지면서 결국 그 기술은 세상에서 잊혀졌지. 할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소. 소희는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자신의 손끝에서 저절로 그려지던 문양들, 흙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피 속에 흐르는 잊혀진 가문의 기억이었던 것이다. 자네 손을 좀 봅시다. 김윤서는 소희의 손을 유심히 살폈다. 타고났군. 그 섬세함과 감각은 영락없는 그 집안의 피야. 김윤서는 낡은 연구 노트와 도자기 파편들을 꺼내 보이며 소희에게 잊혀진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흙, 유약의 비밀스러운 배합 비율, 불의 온도를 다루는 섬세한 감각.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선 혼과 철학이 담긴 예술의 경지였다. 하지만 이 기술을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할머니께서 남기신 단서들도 희미하지. 무엇보다 자네 안에 잠든 감각을 스스로 깨워야 하오. 소희의 가슴은 뜨거운 무언가로 차올랐다.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기념품점 아르바이트생 박소희가 아닌 잊혀진 신라 도자기 기술의 마지막 희망.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편 최진혁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었다. 그는 소희 할머니가 살던 집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 잊혀진 가마터나 중요한 유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 공무원들에게 접근하며 개발 사업을 위한 로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 집터 말입니다. 경주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울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오래된 폐가 하나 때문에 귀한 땅을 썩힐 수는 없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현대적인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최진혁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의 계획 속에는 잊혀진 도자기 기술에 대한 존중 따위는 없었다. 그저 돈이 될 만한 스토리와 아이템일 뿐이었다. 그는 소희에게 다시 접근했다. 소희 씨,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혹시 오래된 도자기나 관련 기록 같은 건 없었나요? 제가 좋은 값에 사드릴 수 있는데. 소희는 이제 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팔 생각 없어요. 최진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소희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낡은 집과 물건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만질 기회예요.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에요. 소희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최진혁은 그런 소희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고집센 아가씨로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소희는 기념품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기술 복원에 매달렸다.
김윤서의 고택 한편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김윤서가 알려준 단서를 바탕으로 옛 문헌을 뒤지고 경주 인근의 산을 헤매며 할머니가 사용했을 법한 흙을 찾아다녔다. 물레 앞에 앉아 밤새도록 흙을 만지고 또 만졌다. 하지만 수백 수천 번의 실패가 이어졌다. 형태는 어설펐고 유약은 원하는 색을 내지 못했으며 가마 속에서 터져나오기 일쑤였다. 몸은 고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헛된 꿈 아닐까? 소희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마다 김윤서는 냉정하지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기술은 손끝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다. 흙과 불과 하나가 되어야 해. 자네 할머니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지. 자네 안에도 그 힘이 있어. 스스로 믿어야 한다. 그러던 중 지역신문 기자 이민준이 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찾는 듯했지만 소희의 진지한 눈빛과 작업에 대한 열정을 보며 점차 마음이 움직였다. 소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잊혀진 기술을 찾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잃어버린 가치를 되살리려는 노력.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민주는 소희의 곁에서 그녀의 노력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희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최진혁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소희가 어렵게 구한 작업실 임대 계약을 갑자기 파기시키려 하거나 질 좋은 흙을 구하지 못하도록 중간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심지어 소희에 대해 근본 없는 애가 유명세를 얻으려 쇼를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소희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작업은 진척이 없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녀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김윤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울고 싶을 땐 울어라. 하지만 주저앉지는 마라. 진짜 장인은 깨진 조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고 실패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이다. 김윤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희의 할머니와 함께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이야기, 학계의 몰이해와 냉대 속에서 연구를 포기할 뻔했던 이야기, 그리고 소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언젠가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가 나타나 잊혀진 불씨를 되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이야기까지. 자네 할머니는 자네를 기다렸던 거다. 이제 자네가 답할 차례야. 소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염원, 김윤서의 믿음, 이민준의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에 꿈틀대는 강한 열망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시간이 흘러 경주에서는 매년 열리는 가장 큰 문화축제인 신라문화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전국의 공예 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전시회였다. 김윤서는 소희에게 이 전시회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세상에 자네의 존재를 알릴 기회다. 그리고 최진혁 그자에게도 보여줘야지.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소희는 망설였다. 아직 완벽하게 기술을 복원하지 못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하지만 김윤서의 격려와 이민준의 응원에 용기를 얻어 출품을 결심했다.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소희는 밤낮을 잊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희미한 기록과 김윤서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따라 흙을 고르고 형태를 빚고 유약을 만들었다. 수없이 실패하고 깨뜨리기를 반복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흙의 촉감, 물레의 회전, 불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흙과 불과 교감하며 생명을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했다. 한편 최진혁 역시 신라문화제를 자신의 사업 홍보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화려한 부스를 마련하고 자신이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도자기들을 대대적으로 선보일 준비를 했다. 그 작품들은 소희의 가문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낸 조잡한 모조품에 불과했지만 그는 뛰어난 변과 마케팅 능력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 했다. 신라의 숨결을 현대에 되살리다.
천년의 신비를 담은 명품 도자기. 오직 최진영만이 가능합니다. 그는 소희의 전시회 참여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풋내기 계집애가 뭘 안다고. 내 작품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이기나 하겠지. 그는 조직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소희의 부스를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배정하게 만들고 그녀의 작품이 수준 미달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드디어 신라 문화재 개막일. 전시장은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북적였다. 최진혁의 부스는 단연 눈에 띄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놓인 그의 작품들은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영혼이 없는 차가운 물건처럼 보였다. 최진혁은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떠벌리고 있었다. 소희의 부스는 초라했다. 구석진 자리에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위에 놓인 단 하나의 도자기. 그것은 소희가 마지막 밤 모든 혼을 쏟아부어 완성한 작품이었다. 깊고 푸른 비색,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다랑아리 형태, 표면에는 소희가 늘 무심코 그리던 그 신비로운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천년의 세월을 품고 되살아난 듯한 깊이와 품격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최진혁의 화려한 부스에 쏠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희의 작은 부스로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들은 있기 마련이었다. 사람들은 소희의 도자기 앞에서 숨을 죽였다. 감탄사와 함께 조용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이 빛깔 좀 봐. 정말 아름답다.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도자기는 처음 봐. 김윤서가 휠체어를 타고 소희의 곁에 와 있었다. 그녀는 소희의 작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해냈구나, 소희야. 내 할머니도 기뻐하실 게다. 그때 최진혁이 자신의 부스 인기가 시들해지는 것을 느끼고 심기가 불편해져 소희의 부스로 다가왔다. 그는 소희의 작품을 비웃듯이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요? 흉내 내려면 제대로나 하든지. 이런 어설픈 걸 작품이라고 내놓다니 신라 문화재 수준을 떨어뜨리는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희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제 할머니 그리고 그 이전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진정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작품이야말로 뿌리 없는 모조품에 불과해요. 뭐라고? 이 계집애가. 최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소희에게 손가락질하며 막말을 퍼부으려던 순간 이민준 기자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카메라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최진혁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최진혁이 소희의 할머니 집터를 차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로비를 벌이고 심지어 그곳에 오래된 가마터를 몰래 훼손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녹취록, 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들, 명백한 증거 앞에 최진혁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그때 김윤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학자로서의 모든 권위와 양심을 걸고 증언했다. 저는 평생 신라 도자기를 연구해온 김윤서입니다. 박소희 양의 이 작품은 제가 아는 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비색자기의 특징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그 정신까지 계승한 진정한 예술품입니다. 반면 최진혁 씨가 내놓은 저 작품들은 유감스럽지만 그 형태와 유약에서 근본적인 오류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전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김윤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전시장을 압도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진혁은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 속에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화려했던 부스는 순식간에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다. 모든 시선은 다시 소희와 그녀의 작은 도자기에 집중되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소희는 자신을 향한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탄과 격려 속에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기념품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잊혀진 역사를 현재로 불러낸 당당한 예술가 박소희였다. 신라 문화재 이후 박소희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잊혀진 신라 비색 자기 기술의 부활은 큰 화제가 되었고 그녀의 달 항아리는 한국 공예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많은 갤러리와 기업에서 전시회 제안과 협업 요청이 쇄도했다. 어떤 이는 그녀에게 막대한 투자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진혁은 불법 로비와 문화재 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가 쌓아올린 허영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소희는 갑작스러운 성공과 관심 앞에서 깊이 고민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부에 대한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있는 이곳, 경주에서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싶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흙과 불과 교감하며 진심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소희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한옥을 개조하여 작은 공방 겸 갤러리를 열었다. 소희 공방. 그곳에서 그녀는 전통적인 비색 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지역의 다른 젊은 공예가들과 협업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흙 만지는 즐거움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녀의 공방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김윤서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소희에게 단순한 스승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할머니 같은 존재